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크루의 또 다른 혜인, 박혜인입니다. 이야기하기 앞서서 제가 다리가 다쳤을 때 되게 많은 배려를 통해서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게 됐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회에 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사람들과 가까워지시나요? 되게 뭔가 나이, 학교, 외모 등 정말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새 취향의 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취향의 힘을 크게 느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NCT라는 아이돌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중학교 친구 중에서도 NCT라는 아이돌을 똑같이 좋아하고 아이돌 덕질을 거의 본업으로 삼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그 두 명의 친구가 정말 재밌게 서로 잘 놀 것 같아서 서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밥을 먹으러 갈 때 NCT 포카를 들고 저렇게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에는 남자친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마음속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돌을 하나씩 사진을 들고 저렇게 찍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이렇게 같이 콘서트도 같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많이 알지 못한 시기인데도 여행까지 같이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뭐고 다 그냥 필요 없이 취향의 힘으로 연결되는 힘이 정말 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향이 확고해지는 시대에서 취향 불황자인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간단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빈티지 디자인이랑 모던한 디자인 중 어떤 디자인을 더 선호하시나요? 여러분은 액션이랑 드라마, 영화 중에 어떤 거를 더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빈티지랑 모던한 디자인 두 개 다 너무 좋아해서 자취를 한다면 이 두 개의 디자인으로 모두 다 꾸며보고 싶고요. 그리고 되게 상반되고 모순되지만 저는 액션 영화랑 드라마 영화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이렇게 저는 취향 불황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오빠가 보낸 메시지인데요. 오빠가 저에게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된 무렵이어서 냉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냉면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뜨끈한 국밥도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햄버거가 오빠가 사오기 편하고 저도 약간 덜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무언의 금지어인 아무거나 사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향이 확고하지 않은 저는 취향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 것 같아요. 노래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아침에는 분위기가 좋은 재즈를 듣는 걸 좋아하고요. 공부할 때는 가사가 없는 클래식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되게 가사가 서정적인 인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요. 화가 날 땐 괜히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걷곤 합니다. 저는 이러다가 재즈의 분위기가 어느 날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 그냥 단순히 재즈 너무 좋더라 라고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그러면 이거 알아? 너 이거 유명한 데 들어봤어? 너 이거 아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취향 불황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취향 불황자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스스로 저는 무언가 제대로 좋아하지 못하고 뭔가 잘못된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딘가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됐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좋으면 좋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싫어하는 저는 이거는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였고요. 말을 아끼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됐고 저의 취향을 숨기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는 조금 용기를 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취향에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하나를 깊게 좋아하는 덕후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류가 아닌 이상 취향을 드러내기 어려운 세상에서 혹시 외로움과 아니면 어려움을 느끼신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문득 생각하다가 저는 그럼 이 취향이 확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취향이 확고한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도 얕았던 적은 있지만 더 좋아지면 깊어지고 확고해지는 거고 더 이상 안 좋아지면 그냥 무관심으로 끝나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취향은 이렇게 강해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왜 그럼 이렇게 되지 못할까? 라는 고민이 또 다시 시작이 됐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저는 이들과 다른 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저는 무언가를 오래도록 넓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취향 불황자랑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되게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 성격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얕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넓게 오래 좋아하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좋아함의 방향이 없고 떠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아함의 방향이 많고 새로운 시도에 편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취향 불황자가 아닌 취향 부자로 앞으로 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취향 부자로 한번 살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먼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디자인 크루 2기 장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미지가 딱 연상이 되시나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래서 넌 연극이 왜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무대 위에서는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먼지가 있어. 조명에 부서져서 내려오는 먼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먼지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먼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여전히 들키기 어려운 이라는 부제를 달아놨어요. 연극은 저에게 들켜야 하는 일이에요. 언젠가는 들켜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들켜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은 사실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딴짓이 될 수 있는 짓이죠. 그래서 드러내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용기를 가지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지금 휴학 중인데요. 제가 휴학을 하고 천천히 생각을 하다가 일기에 한 줄을 썼던 게 있었어요. 내가 연극을 좋아하고 연기를 사랑하는 걸 들켜야 하는 게 휴학 때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난 너무 휴학을 쉽게 생각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더 스토리라는 좋은 계기를 통해서 조금 세상에 연극이 하고 싶다고 멋지게 들켜보려고 합니다. 그럼 친구는 저한테 또 물어요. 참 질문이 많죠? 왜 하필 연극이야? 드라마나 영화는 싫어? 물론 좋죠.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충분히 하고 싶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래서 뮤지컬이나 연극이 무대 연기가 좋은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설득시켜 보려고 해요. 이 사각형, 의미심장한 사각형들이 있는데요. 무대 연기에는 검은 색깔 사각형은 없지만 흰 색깔 4가지의 사각형은 있어요. 혹시 어떤 이미지인지 조금 연상이 가시나요? 프레임과 투데이 캐스트입니다. 무대에는 프레임이 없죠. 하지만 투데이 캐스트는 있어요. 그럼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스릴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등장인물을 딱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게 순수한 본인의 의심이라고 믿으시나요? 대부분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연출이 그 등장인물의 흔들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을 인서트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의심하게 된 거죠. 미스터 선샤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김태리 배우가 대사를 치고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 어깨가 걸려있는 이병헌 배우의 표정은 저희가 보지 못하죠. 이병헌 배우가 대사를 치고 있을 때는 김태리 배우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무대 연기는 동일한 날에 같은 극을 보러 가더라도 자기가 앉은 자리, 그리고 내 앞에 키 큰 사람이 앉았는지 키 작은 사람이 앉았는지 시야, 그리고 내가 어떤 등장인물이 대사를 칠 때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 그 연극이 다 달라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료와 저를 번갈아 가면서 보고 계시는 게 다른 영상으로 담길 수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매일 똑같은 극을 봐도 다른 극을 볼 수 있다는 이 점이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데이 캐스트예요. 요즘 제가 정말 계속해서 보러 다니고 있는 디아길레프라는 극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이 다 달라요. 무대 연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캐릭터를 여러 배우가 연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라는 대사를 치는 각 배우들의 느낌이 달라요. 그 배우들은 해석한 캐릭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무대 연기는
다른 연기보다 배우가 아닌 캐릭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매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배우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배우 본체를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니즈에서 발생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죠. 그러면 항상 작품 중인 배우들 혹은 작품을 하나 끝낸 배우한테 물어봐요. 그 캐릭터가 본체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바꿔서 해석을 하면 그 배우 본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캐릭터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해요. 하지만 하나의 캐릭터를 여러 배우가 연기하는 무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무대 연기는 보다 더 한 명의 사람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고민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요즘 포항과 서울을 오가면서 동아리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그 준비 중인 캐릭터 이름이 안지원이에요. 그 친구를 지금 용바이 구세 지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걸 몇 장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됐죠. 하나의 캐릭터로 하나의 배역을 연기한다는 건 그 캐릭터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일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재밌죠? 저의 목소리와 저의 몸을 빌려서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저명한 미디어학자 마샬 맥루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The medium is the message. 당신이 어떤 거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 메시지를 담는 매체는 그것 자체로 메시지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로 세상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저는 연극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이 프로그램 아시죠?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금쪽 같은 재현 새끼입니다. 일단 저희 가족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세 식구예요. 저희 아빠는 제가 6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하게 되었고 누나가 저를 집에서 엄마처럼 키워줬어요. 저도 역할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철없는 막내에서 철든 막내로. 저는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저까지 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밀착마크하고 다니잖아요.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혼자 잘 가가지고 숙제 다 했니? 뭐 준비물 챙겼니? 이런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알아서 잘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도 무리 없이 잘 자랐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이상한 병에 걸려요. 평범 실업병이라고.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니까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 어디 가지? 저는 좀 다른 고민을 했어요. 대학을 왜 가야 되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떠올려 봤어요. 당시 기준으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뭔지 떠올리니까 저는 이 TV였어요. 저는 친구들이 책으로 지식 쌓을 때 TV로 드립 쌓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TV가 이렇게 좋고 TV 속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하면 나는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좋겠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전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죠. 근데 TV를 보니까 죄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만 나오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침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누가 저한테 명함을 주는 거예요. 너 좀 괜찮은데 한번 와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마루 뭔가 이상해요. 근데 당시에 기획자 사기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당시 꿈을 꿔도 되나를 고민하는 저한테 이 명함 한 장은 너 꿈을 꿔도 돼 라는 어떤 인정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 길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몇 년 뒤에 프로듀스를 보는데 윙크남이 엄청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소속사를 자세히 보니까 마루 기획이라고 적혀있어요. 제 황금 인맥이 날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로 제 일상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연습실에 가서 밤을 새고 첫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씻고 바로 학교에 가서 잤어요. 학교에 가서 모든 자세로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아직도 안 낫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이렇게 잠을 자러 가다 보니까 내가 학교에 가는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닐 바에는 학교를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자퇴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말대꾸를 할 수 없잖아요. 착한 아들인데.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제가 스스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다녔거든요. 자체 공강을 만들어서 가고 싶은 날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엄마한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엄마가 힘드신 거죠. 그러더니 저한테 너 그렇게 자퇴 가고 싶어? 그럼 엄마를 설득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엄마를 설득해볼게 해서 더 스토리 내가 자퇴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를 설득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성공을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정말 많이 우울했습니다. 진짜 많이 우울한 시기를 보냈어요. 당시에 저희 누나가 저랑 떨어져서 좀 자취하면서 멀리 살았었는데 연말에 누나가 왔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누나 나는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나 봐. 내 친구들은 내가 감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은 저만치 멀리 나아가는데 나는 이제는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인 것 같아. 난 그게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누나가 있는 데서 혼자 방에 처박혀가지고 막 우울하게 있는데 누나가 이제 내려갈 때가 돼가지고 가기 전날 제 방을 똑똑똑 두들기더니 누나 간다 이러고 방문 틈으로 편지 하나를 쑥 들이미는 거예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다가 마지막쯤에 지금 너한테 꼭 필요한 문장인 것 같아서 라면서 이 문장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다들 영어 조기교육 10년 이상 했으니까 다 아시죠? 의역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게 당신은 그저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당신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랑 누나한테는 너가 세상이야. 힘내 재현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말 한마디에 되게 쉽게 감동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세상이라는데 내 세상이 어둡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동굴 밖으로 점점 빠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 다짐을 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에도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보자. 그 길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나 대학 갈게. 엄청 감동받더라고요. 드디어 내 새끼가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래 좀 제발 우리 평범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어느 과 갈 과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나 영화과 이랬더니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어. 제발 재현아 제발 봉준호도 영화과를 안 나왔어 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또 말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저는 그 뒤로도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다 제가 선택을 하고 제 결정대로 살아왔어요. 지금 이 디자인 크루도 제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전까지 좀 선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렇게 안 살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느리고 뭔가 더디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제가 그 지난 세월 속에서 누구보다 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다면 어떤 선택과 자유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선택들이 저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지지해줄 저의 가족, 제 세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 말고 엄마, 누나 이제는 내가 알아서 잘할게 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에 태어난 저 고은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것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여행, 운전면허, 다이어트. 저는 여기에 있는 것들 모두 다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항상 내일부터를 외치는 평생의 숙제가 있죠. 바로 네, 다이어트.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고 운동 없이 식단 조절로만 10kg 감량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10kg을 감량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개근, 중학교 3년 개근, 고등학교 3년 개근, 초등학교 3학년 학급 회장, 초등학교 4학년 학급 회장, 초등학교 5학년 학급 회장, 중학교 1학년 학급 회장, 중학교 2학년 정규 부회장, 중학교 3학년 정규 회장, 고등학교 1학년 학급 회장, 고등학교 1학년 학년장, 동아리 부회장,
고등학교 2학년 학급회장, 고등학교 3학년 정규회장.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치열하게 살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는데요. 여자들만 모아놓은 집단에서 오는 치열한 기싸움과 정치, 조선시대 붕당 못지않은 그런 당파 싸움을 견디다 보니까 그 집단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던 것 같습니다. 3명이서 놀다가 어느샌가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서 점심은 누구랑 먹지? 수학여행 갔을 때 버스는 누구랑 타고 누구랑 같은 방 쓰지? 이렇게 걱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점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제가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몸치 기질이 있고 운동신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장기자랑 춤 센터에 나가기도 했고 개주 마지막 주자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대체 부모님은 널 어떻게 키우신 거니? 너 같은 딸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고 학교 생활도 원만하게 잘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욱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운전면허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필기시험은 하루 공부하고 98점으로 합격! 저는 이때 직감했어요. 아, 운전면허도 한 번에 따겠구나. 그리고 장내 기능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같이 본 친구는 이번에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저는 떨어집니다. 뭐 한 번쯤이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범생의 특징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왜? 오답 분석을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 인강을 20번, 30분씩 돌려보고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 루트를 제가 직접 그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본 두 번째 장내 기능 시험에서도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모두 경쟁 상대로 봤던 저는 저의 실패를 친구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무심코 이야, 너도 못하는 게 있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선생님들한테 칭찬만 받아왔는데 운전면허 학원 강사님께서 은지님 왜 자꾸 떨어지세요? 제가 가르쳤는데 좀 잘 좀 해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위축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고은진이 아니죠. 또 다른 노력을 해봤습니다. 아빠 차로 운전면허 연습을 해보고 운전면허 학원에서 추가 교육을 받아봤는데 또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나 한번 봅시다. 3차 시도의 페인 포인트는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 자신이 아니라 외부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이 어렵단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보자 라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시작하고 30초 만에 떨어집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도를 통해서 실패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지 말자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이렇게 4번의 장내 기능 시험 불합격으로 인생 첫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이 이게 무슨 인생 첫 실패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간 진정한 노력파로 인생을 나름 성공적으로 살아왔는데 4번이나 도전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의 큰 계기였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곤 했는데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진아, 너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 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 학생회장? 제가 학생회장이 왜 좋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리고 그게 반영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제가 즐겁고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외활동이라고 생각해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대외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 공모전에도 나가보고 환경 전시도 해보고 멘토링도 해보고 마케팅 콘테스트에도 나가보고 LG 생활건강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해보고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해보고 친환경 활동적으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비건 인증을 받은 액티드 순정과 자유로운 Y의 만남. Y 아티스트 이렇게 KT에서도 광고를 찍어봤는데 아직 LG전자에서 안 찍었으니까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고 1년을 지나보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적성과는 무관하게 성적에 맞춰서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현타가 오더라고요. 또 다른 실패죠. 아등바등 살았는데 전공 선택 실패. 하지만 저는 이 실패로 좌절하진 않습니다. 공부가 힘들어도 대외 활동은 재밌으니까요. 공부가 힘들어도 대외 활동으로 힐링을 하곤 하니까요. 그래서 21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기보다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통해 힐링하자라고요.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싫어했던 전공도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 디자인 크루에서 ESG 관련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ESG와 법, 떼놓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통해 힐링하고 그 힐링을 발판 삼아서 제가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이번 여름에 운전면허 도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